3년 기독교 교훈실 기독교연구소 연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 주제는 이미 광고 드렸듯이 폭력 없는 공동체 일상의 평화로 연구 주제를 잡았고요. 오늘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총 3번에 걸쳐서 공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신영 교수님, 목광수 교수님, 그리고 김승환 교수님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성신영 교수님께서 폭력 없는 공동체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발제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성신영입니다. 윤리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소장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서론 부분, 저희 연구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건지 그런 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마치고요. 이제 다른 두 분 교수님들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주제로 삼은 것은 폭력 없는 공동체 일상의 평화라는 주제로 해서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이 갈등, 그다음에 폭력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기은실에서 어,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볼까 그런 걸 올해 이제 저희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케디우스가 이제 뭐 한 이 말은 굉장히 평화학에서는 엄청 많이 들려오는 얘기인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굉장히 오래된 용어인데 이제 베케디우스가 군사학 논고에서 로마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도 사실 이게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에 복종하는 평화를 말하는 그런 차원의 용어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평화학에서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멜 같은 사람은 갈등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두 개가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이게 대립과 그 대립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수렴의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갈등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해지거나 오래되면 이게 무관심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상되는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관심의 차원에서 이제 갈등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멜은 되게 갈등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워낙 유럽의 독일의 학자다 보니까 아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사회 통합을 추동하는 기본 형태의 하나고 그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까지 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서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 사회가 점점 더 깊어지면 화해 불가능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는 폭력의 그런 고리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여기를 간 거 아닌가 아니면 여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뭔가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슈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 사회, 화해 불가능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조 섞인 그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학폭이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학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박선영 교수님 오시면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기사들 같은 거 이렇게 쭉 추려서 읽어보면 학폭 신고한 부모님들이 오히려 후회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고 힘이 없게 되면 학교나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오히려 피해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힘든 그런 끊임없는 폭력의 굴레를 어떤 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이제 폭력의 형식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폭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이제 형식이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는데요. 폭력의 종류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폭력, 그다음에 집단과 집단 간에 일어나는 폭력, 그다음에 권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간의 폭력은 전쟁이 될 거고요. 권위에 의한 폭력은 이제 독재 정권 같은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폭력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언어, 그다음에 심리적 폭력, 갑질, 뭐 물리적 폭력, 사회적 혐오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 폭력 안에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돼서 이제 이게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정지원 씨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교육 갈등, 이념 갈등, 환경 갈등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 미렌브레인이라는 그 사회 리서치 회사에서 이거는 최근에 한 거더라고요. 위에 거 플러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성별 갈등, 정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힘이 조금 전에 제가 그 학폭 피해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균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커다란 사회적인 폭력으로 발전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가, 혹은 만들 수 있는가, 그 평화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평화가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찬수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 관념적인 사유,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 그럴싸하고 이상적인데 이제 실천하려는 의지, 실천의 방법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평화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실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이찬수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타자를 소외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집단, 국가 각자가 다 바라는 평화의 의도와 목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찬수 박사는 갈등의 평화 공식을 예를 들면서 비폭력에서 감폭력을 주장합니다. 감폭력이라는 거는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이제 저도 이 갈등의 평화 공식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상처하고 갈등이 분모고 공평 조화가 번자니까 상처와 갈등 분모가 커지면 평화는 점점 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분자가 커지면 평화가 좀 더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어, 비폭력 대신 감폭력을 하자고 이찬수 박사가 얘기하면서
비폭력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그 상징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이상적인 구호이긴 한데, 뭐 간디나 루터킹 목사나, 근데 이거는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 과거, 그다음에 명사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날 현재의 동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이제 감폭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찬수 박사께서 쓰신 글에는 공감과 어, 다원주의적 폭력, 평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좀 일상의 평화를 좀 구축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인 차원에서 저희 이제 그 연구팀 모인 분들이 뭐 윤리학이나 법학, 법률, 역사, 동양 철학 이런 차원에서 이론을 좀 생각해 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교육, 미디어, 그다음에 영화 속의 여성, 교회 이런 차원에서 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폭력을 줄여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이제 저희의 가장 커다란 목표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그다음에 그다음까지 좀 저희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이제 좀 출판물을 만들어서 이런 그 평화, 일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좀 목표로 삼고 어, 공부하자. 이게 이제 저희 서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오늘 그 메인 교수님이신 목 교수님과 김승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윤리연구소 소장님이신 성신영 교수님의 서론 발제 잘 들었고요. 다음 발제 순서는 목강수 교수님께서 구조적 폭력과 일상 폭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겁니다.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신영 교수님 발제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목강수 교수님 발제 이후에 김승환 교수님 발제 세 분 발제 오늘 들을 예정입니다. 세 분 발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질의응답 마치고 광고하고 오늘 순서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목광수 교수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목광수라고 합니다. 어,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올해 이제 오늘 성신영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력에 대해서 일상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게 돼서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하자 뭐 이러셔서 이제 몇 차례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논의할 이야기는 제가 한 2008년 이따도 잠깐 그 영화 포스터가 나올 텐데 똥파리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거 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주제구나. 이렇게 관심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연구를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는 용어일수록 오히려 그 개념을 잡는 것도 어렵고 모두가 대충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자체가 심도 있게 나가고 또 뭐 새로운 얘기를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관심 분야로 두고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올해 이제 기독교일 연구소에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약간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 폭력과 일상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물음을 이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폭력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뭐 일상 폭력이라는 이제 용어를 붙였는데 과연 일상 폭력이라고 우리가 붙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란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지의 의미를 좀 제안해 보는 그런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상 폭력에서 감정은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일상의 폭력이라는 것이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이걸 가지고 아까 성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강폭력이라든지 뭐 비폭력으로 나가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우회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논의의 무릎입니다. 일상폭력을요,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여겁니다. 제가 이제 일상폭력을 많이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이 됐는가, 더 많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또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람들이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조와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 시스템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문제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적 폭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보고요. 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관련된 무릎입니다. 예, 마지막은 여기 이제 기독교윤리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아직 최종적인 연구가 마무리된 건 아니어서 오늘 뭐 질문도 나오고 뭐 논의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할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상폭력의 이제 현상입니다. 우리 영역으로 보면 뭐 학교폭력, 가정폭력, 직장폭력, 방식으로 보면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정신적 폭력. 정말 아까 성춘영 교수님께서 약간 그 뭐 종류와 양식 같은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현상에 대해서 네이밍도 폭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색깔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아까도 나왔던 갈퉁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실현이 그 잠재적 실현 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향력이 폭력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한병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부정이라든지 뭐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해 생겨나는 불공평이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폭력이라고 포함해 버리는 너무 넓은 개념이다. 뭐 이런 비판을 가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잠재적 실현 가능성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한병철 교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들도 이제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 또 이제 김선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물리적 또는 사회적 강압으로 타인을 제압하여 자기 의지를 그에게 관철한 행위가 폭력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도 잡으시는데 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행하는 폭력, 내면으로 행하는 폭력 같은 거는 이제 포착하지 못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만 잡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데이비드 휴 같은 경우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자유로운 행동에 강제를 가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외에도 이제 폭력을 말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폭력에 대한 개념들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빨간색은 폭력이 향하는 이제 방향, 어디로 향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본다면 폭력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미를 제안해 봅니다. 그러니까 강제라고 하는 성격, 그러니까 강압이든 힘이든 영향력이든 권력이든 무언가 강제로 의지든 뭐든을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존재하는 이게 이제 꼭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중을 찾아보니까 뭐 내면을 가진 존재, 자신을 정립하는 존재,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동물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무생물 같은 뭐 기구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 하나 대상으로 보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것의 결과가 피해를 초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라는 게 지배를 향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지배를 가져오는데 그 수단이 폭력이라고 말하려면은 세 번째 성격인 피해. 근데 이 피해는 물리적인 파괴라든지 파멸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뭐 또 심리적인 우울이라든지 또 소진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든지 또는 산만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 여러 가지 차원의 이 세 가지 정도가 측면이 있고 이것들의 이제 교집합을 이루는 것들을 폭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을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이제
폭력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근대 이전에 또는 뭐 근대까지 해서 이제 왼쪽 편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폭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밖으로 물리적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행해지고 뭔가 전쟁이라든지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나라는 것들이 있다면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는 내부를 향하는 비가시적인 거, 그 정신적이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요. 미시적이어서 사실은 감지도 안 되는 게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까 개념에 의해서 강제로 뭔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의지박약이라 생겨난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혹시 어떤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요.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받으면 사실 재생산 구조 속에서 이것들이 반폭력의 이름으로 일어나든 또는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대항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든 또다시 폭력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 학폭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이제 지적받은 사람 중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피해자로 있다가 대항폭력을 사용한 거예요. 한 번. 그러다가 신고를 당해서 이제 폭력 가해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는 방식, 이건 이제 폭력의 재생산 시스템 내에서 폭력이 계속해서 낳게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일상의 폭력이라고 하는 지점과 관련 있는 이런 현상이 이제 오른쪽 편에 저 관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성. 과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막 박탈을 당하든지 거부를 당한다든지 방해를 당한다든지 금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정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최근에 일부 폭력, 일상의 폭력의 방식은 긍정성, 과잉이라든지 소진이라든지 대량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제 요새 이제 그 뭐 과로 사회니 뭐 피로 사회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누가 하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자기를 계속해서 채찍질 하면서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과잉의 성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내적인 피해를 양상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크게 비가시적이고 가해자 피해자가 모호해지고 긍정성인 게 이제 최근의 현상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관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폭력의 방식은요. 이 변화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왼편에 있는 과거의 폭력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오른편에 새로운 현대사회의 폭력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현대사회에서 폭력은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일상에서요. 다양한 강제 방식이 혼재되어 다수의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과거의 피해가 그 폭력이 1대1에 의한 폭력이었다면 이제는 무수한 타자들한테 가해지는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피해의 양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물리적이기도 하고 뭐 등등의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폭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제 일상 폭력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일상 폭력은요. 대표적으로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외부를 향하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폭력이 실제 외부로부터 촉발됐는데 이 촉발된 거가 다시 자기를 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폭력이 중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상 폭력의 특징은 지속적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가시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폭력의 재생산도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음으로써 이 폭력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폭력 사회 속에서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뭐 올해 유행했던 이제 더글로리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저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똥파리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폭력이라는 게 대항 폭력이든 또는 어떤 방식이든 폭력의 재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두 개의 드라마는 모두 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대물림하고 있는 사실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니까 해결이 쉽지 않은 거죠. 어,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이 일상폭력이라는 것과 감정의 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며 만연한 가시적 폭력과 비가시적 폭력 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 뭐 좌절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감정과 관계 있다는 얘기에 이제 포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이제 뭐 우리 안에 이제 선한 뭐 본성 뭐 이런 이제 책에서 폭력의 뿌리가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연구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뭐 포식성, 우세 충돌, 복수심, 가학성, 이념. 저는 이 5가지 뿌리들의 또다시 내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기성이라든지 우월 열등감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뭐 배타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감정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상폭력이라는 게 지속적이며 만연할 수 있었던 계기들 중에 하나. 그리고 이게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부정적 감정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가해자를 인지할 수도 없게 돼요. 이게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가 이 토대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히 이를 촉발했던 가해자는 있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해자는 잊혀지고 내 안에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이 이제 축적되는 거죠. 이 축적된 것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비사회적인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지속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일상폭력의 기반이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감정을 없애버리면 되네.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거나 그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억제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제 일상폭력의 뿌리 중 하나인 분노, 앵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회 정의의 동력인 의분, 리젠트와 같은 감정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일리학에서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성적적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적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 같은 게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하면서 중용 개념을 말하죠. 그때 이게 부족해도 미흡해도 악덕이 되고 과도해도 악덕이 된다. 이 중용 상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중용을 갖는 게 이제 어려움을 말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 폭력의 뿌리가 기반이 뭐 모두가 다 감정일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 부분 감정과 관계 있다고 했을 때에 감정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조금만 과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딱 중간을 잡아내는 상태로 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더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이제 도덕감 이론가들의 교훈입니다.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현대에 와서 여러 철학자들 뭐 제가 오늘 참고하는 사람 중에 이제 존 롤즈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학자들의 논리들을 도덕감 이론이라고 봤을 때에 이들로부터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부정적인 감정들,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감정들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들, 사회적이고 우호적인 감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덕감 이론의 중요한 지점은요.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다만 억제하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 뭐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상의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억제하고, 오히려 이 억제된 부분의 빈 공간을 긍정적 감정을 통해서 채우는, 뭐 우정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뭐 자존감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 감정으로 보양을 하는 식을 통해서 어, 도덕감 이론가들은 이제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하기 위해서 주목하는 지점이 제도와 구조를 정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롤즈 같은 경우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MB라고 하는 감정이 사회 파괴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MB가 드러나지 않으려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된다. 그 MB가 발현되고 있는 중요한 토양 중에 하나가 극심한 불평등 사회예요. 극심한 불평등이 생기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설령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타인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것들 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오늘도 이제 롤즈 정의로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행동마저도 포기하면서 여러분도 손해를 보면서 그 싫어하는 사람의 엄청난 손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한 적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웃어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어떻게 하면 약화될 수 있느냐면 불평등이라든지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출 때에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심과 그 자존감이 기란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고취되면 그러면 시기심이 줄어든다. 뭐 이것도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잘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씁쓸함 없이 박수 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꽤 고양된 사람들이다. 근데 만약에 친구의 잘됨이 박수는 쳐주는데 왠지 돌아서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다면 아직 자존감에 좀 취약한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롤즈가 보여주는 바는 간접적인 우회로의 방법으로는 제도를 통해서 정비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좋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고양되도록 말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방식은 자존감이라든지 어, 우정이라든지 공감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 자체를 고양하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사회 제도가 협업을 이루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 폭력이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돌이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폭력들이 이제 맨 밑바닥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명이서 일을 해야지 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직원을 셋밖에 고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3명이서 5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바쁘다고 하면 짜증 나는 거죠. 일 못 나오겠다고 월차 쓰겠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5명이 할 일에 대해서 5명이 할 수 있게 해줬다면은 한 사람이 아플 때 많이 아프구나 라고 오히려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이미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이름에서 척박하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들은 우리들만의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조가 전반적인 이 세팅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대사회의 구조적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일상폭력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상폭력이 극심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눈을 한번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실력주의 사회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되는 사회에서는 과로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파괴를 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갖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뺏겼기 때문에. 상대도 박탈감이 커지는 거죠. 이때
그렇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폭력을 이제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무한 경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철저히 고립되고 원자에 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불안감은 극심한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다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시켜요. 얼마나 외로워요. 뭔가 문제가 나오면 이 조직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고 체제의 문제인데 모두가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아, 내가 뭘 못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는 겁니다. 구조가 폭력을 야기하는 걸로 짜여 있다는 의미가 구조적 폭력이에요. 이 안에서 부정적 감정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폭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를 야기시켰던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고리에서 터지는 거죠. 뭐 이거는 이거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직장에서 굉장히 과로하고 힘든 억압적인 일들이 많았을 때 집에 와서 돌아와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나요?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의 폭력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전파시키는 전염성들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 폭력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개인에게 면책 주려는 거 아니냐. 개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냐.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면책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일상의 폭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개인의 지금 구조적 폭력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뭔가 감정의 고양이라든지 감정의 역할들에 대한 그 덕성을 함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일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상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대안을 이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세 글자로 S로 시작하는 글자의 통일성을 맞췄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끝날 텐데요. shouting, showing, self respect. 마지막 것도 동사로 했으면 좋았는데 이 S자로 들어가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만들다가 이제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3S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조개혁을 통한 폭력 대응, 일상의 폭력 대응. 롤즈는 정의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만을 다룬다, 이 책은. 근데 이거의 전부가 아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고 나중에 이것이 되고 나면 개인윤리, righteousness as fairness라고 하는 개인 차원의 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제도에 대한 것과 이제 개인의 덕성에 대한 것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제도로부터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에 샤우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일상의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폭력이 만연합니다.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개혁된다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 감정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이제 학교폭력 사례라고 하는 일반 사례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요.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된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넉넉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넉넉한 구조가 되면요. 학벌 구조가 타파될 것 같아요. 이제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경쟁 구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대한 경쟁 구도가 약화되면 학교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 고양 교육도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이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없는 학교입니다. 거기서는요. 우애와 연대의식이 고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는 만연한 학교 폭력은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구조가 감정을 조정시킬 수 있고 감정을 조정시키면 일상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획에 대한 샤우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쇼잉이에요. 이것도 구조개혁인데
구조를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동시에 작은 구조들, 작은 집단들 사이에서 이제 폭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독교의 공동체 회복 방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공동체가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한다든지 전체의 죄악으로 보고 같이 회개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개인 일탈로 돌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하에서 너의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각자 도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 문제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집단이 보여질 수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매력 있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상의 폭력이 나왔을 때에 그 일상의 폭력을 대응하는 방식이 각 그 일상의 폭력을 야기한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가는 공동체와 사회와 이 문제를 같이 회개하고 같이 모색하려고 하고 하는 방식으로 나갔을 때에 사람들한테 어떤 공동체가 더 지향할 만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 그 CBS 우리 같이 이제 연구팀에 있는 이제 김상덕 박사님이 이제 CBS 토론 이끄시는 거에서 최근에 본 게 그 캠퍼스 선교에 대한 걸 봤어요. 캠퍼스 선교에 대한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면 최근에 캠퍼스 선교가 잘 안 되지만 캠퍼스 단체가 뭔가 학생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니까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던 친구도 그 공동체 직접 나오셔서 그날 토론에 참석하신 간사님이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여러 차례. 너 왜 나오냐? 일주일에 서너 번 있는 기도회에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냐 너는? 그랬더니 여기는 제 소속이니까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상황에서 사람들 외롭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상의 폭력이 났을 때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 거기는 이제 매력적인 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폭력 같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성폭력이 벌어지게 되면 일상 조직에서는요. 개인 폭 책임으로 넘겨버리죠.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체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가 더 매력적인 공동체일까? 아니면 그 개인의 책임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만든 그 사회의 그 교회 공동체의 문화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어디가 더 일상폭력 해결에 효과적이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여주자. 기독교적 공동체가 일상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구조개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두 가지가 구조개혁을 통한 이제 우회적인 전략이었다면 직접적인 전략.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직접적인 전략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라는 거를 길러내는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숙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롤즈는 시기심과 자존감 사이의 기란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커지면 일상의 폭력이 감소한다는 생각을 뽑아낼 수 있대요. 이 아이디에서. 그럼 자존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란 이제 롤즈식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정적 자존감. 자기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가치 있다. 이제 뭐 기독교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는 평가적 자존감이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인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자존감은 상대가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평가적 자존감이 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인정적 자존감을 통해서 평가적 자존감을 길러낼 수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평가적 자존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덕심리학에 따르면 롤즈의 도덕심리학에 따르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기능적 가족을 사회적 기능을 가진 가족인데요.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가족에서 인간의 자존감이 고양되고
싹트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도덕감이 켜져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롤즈 연구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족을 꼭 생물학적인 가족으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롤즈가 이제 그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회적 기능적 가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설령 자기의 생물학적인 가족에서는 계속 무시당하고 일상폭력의 언어 속에서 노출당한 그런 곳에 있더라도 아까 이제 소속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품어줄 수 있고 무언가 애착 관계를 가지고 인정해주고 이런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긍정적인 방식에서 자존감이 고양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일상폭력을 아까 이제 성춘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폭력이라든지 비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갈 수 있는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발표한 걸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이며 만연한 일상폭력은 부정적 감정과 깊이 관련되며 부정적 감정의 축적은 부지적 폭력과 관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제 S의 논의인데 첫 번째는 샤우팅, 도덕감 이론의 교훈을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양하는 사회 구조 개혁을 도모해야겠다. 두 번째는 쇼잉입니다. 개인의 책임 구속이 만연한 신자유주의 구조에서 기독교는 공동체적 회개를 통해 부주적 폭력에 대하는 대안 공동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셀프 리스펙트입니다. 자존감을 고양하도록 도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걸 도와야 되는 거죠. 일상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거에 대한 이제 중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초적인 정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광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승환 교수님 모시고 평화와 환대를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환 박사입니다. 네, 목 교수님의 또 귀한 발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어서 일상의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간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장신대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팜플렛에서는 이제 공공신학 아카데미 대표로 나갔습니다만 또 함께 공공신학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우리 목 교수님께서 마지막 3S 가운데 두 번째 쇼잉에 해당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회의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성 또는 안정감, 소속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제 후반부 논의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왔던 공부들을 좀 잠깐 스케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냈던 세 권의 책인데요. 왼쪽에 공공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이 책은 제가 공공신학과 또 레디컬 오소독시, 급진정통주의라고 하는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또 신학의 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저는 제 논의에서는 이 레디컬 오소독시, 급진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폭력들에 대한 여러 갈등들, 또 사회적 구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를 하나의 사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하워스라든지 또 도시에 대한 여러 논의들, 역시 공공신학적인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특히 도시가 처하고 있는 그런 일상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을 좀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나름의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서 예전과 성만찬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공공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제 관심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지만 그게 완전할 수는 없다. 교회 내적인 어떤 변화와
그런 논의의 확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레디컬 옥스독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상이라는 주제를 고민했던 것은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했겠지만 모든 삶이 마치 멈춘 듯한 인간적인 관계 또 사회적 활동,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신앙 행위조차도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또 무엇일까? 또 아니면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은 또한 무엇일까? 그런 논의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강영환 교수님께서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일상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책 57페이지에 보면 사람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또 진행되는 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하고 또 반복되고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으면서 어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덧없이 지나가는 삶, 이것이 일상이요, 일상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일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필연적이고, 또 유사하고, 반복적이고, 또 평범한, 그리고 일시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일상을 먹고 또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래서 흔히 옷을 입는다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또 타인을 마주 대하는 그런 삶의 소소한 행위들까지 일상 안에서 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상과 탈일상 또는 일상과 초일상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강희환 교수님께서 그 책의 26페이지, 27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 살지만 일상을 탈출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고 또 영화관을 가고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다시 그 사건과 일이 끝나면 누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상과 탈일상 또는 초일상의 관계는 서로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묶이고 묶여 있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폭력, 또 일상의 갈등, 또 일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난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한계는 역시 모든 게 이 일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통찰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일상 가운데 특히 도시가 갖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현대사회에서 일상이 가장 크게 변화를 경험한 것이 산업화 이후에 어떤 도시적 삶으로서의 전환 이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 같은 경우는 그의 말년의 유작으로 리듬 분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르페브르 같은 경우는 뭐 공간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막시스트 이후에 도시에 대한 여러 권리들에 대한 논의를 우리에게 많이 해왔는데요. 그는 도시적 삶에서 일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성들을 고발하면서 현대인들의 시공간의 삶이 또 산업화되어 가고 자본화되어 가고 또 합리적 또는 기계화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흥미롭게 제시했던 것은 일상이 가지고 있는 리듬의 왜곡된 현상입니다. 자연 속에 살아갈 때는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하루의 일상의 시간들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지만 도시적 환경에서는 이 일상이 굉장히 반복된 패턴과 또 기계적 패턴으로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앙리 르페브르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려지는 위르겐 하버마스도 생활세계 식민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막시스트인데 그는 이 세계를 크게 2가지 체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경제 영역이 작동하는, 쉽게 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계, 이 생활 세계 또한 작동한다고 보면서 이 체계가 생활 세계를 억압하고 또는 식민지화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비판을 합니다. 중간에 노란 부분을 보시면 친밀성의 영역, 이 생활 세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화폐로 매개되는 자본주의 논리로 취한되거나 법제화되어서 이 친밀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행위들이 법의 영향으로 제한된다면 이런 것들은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든지 의사소통 행위론 같은 책에서 이런 시민들의 일상의 영역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람들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대화의 장인 공론장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국가 권력이라든지 자본의 권력들, 사회 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화와 또 참여를 통하여서 이 생활 세계가 회복돼야 될 그런 방향성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적 일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아우라 상실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동일하게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벤자민은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이 아우라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치 멀리 있는 어떤 것 이런 개념으로 아우라를 좀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술작품이라는 책에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래적 가치, 과거 종교적 행위에서는 그런 어떤 제의적 가치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심미적인 가치가 대량 생산을 통하여서 전시 가치, 눈에 보이는 그런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가치로 왜곡되어 가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런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시의 모습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거짓된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늘날 도시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산책자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도시의 거짓된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그네,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을 비판을 했고요. 그 도시의 구석구석에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마치 걸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도보 또는 산책자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산업화되고 또 거짓화되어가는 이 도시적 일상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제의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산책자 개념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또 미셸 푸코도 파노티콘 개념을 통하여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올가매는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제네벤담의 파노티콘 개념을 가지고 오죠. 현대 사회가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권력으로부터 감시당하고 또 감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일상의 모습들이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시민들의 삶의 요소를 다 그렇게 규율화하고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면서 올가매어 가는 그런 현대판 파놉티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도시적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의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시적 리듬, 일상의 리듬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권력과 정치적 힘으로부터 식민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 재해적 가치, 심미적 가치들이 붕괴되고 전시적 가치로, 자본의적 가치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푸코의 개념에서 감시되어가는 사회 모습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각각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묶을 수 없지만 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모두 다 세속화된 이후의 영향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자본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체계화되는 이런 사회 안에서 종교가 또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속이 아니라 탈세속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 초월적인 영역들, 종교의 영역, 또 영적이고 공동체지고 관계적인 그런 영역들이 소멸되어 갈 때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이 급진정통주의라는 입장 안에서 접근하자면 신성한 충만함, 일상의 충만함이겠죠. 일상의 신성적 충만함과 이 예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인 그 가치들, 종교적 가치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왜곡된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가운데 그라함 워드라고 하는 급진 정통주자가 있는데 이분은 도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모이고 도시적으로 살아가고 도시가 확장하고 성장할까? 그 이면에는 욕망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욕망의 공동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의 공동체인 도시 안에도 나름의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신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할 수 있는 예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제사장들 또 그들의 구원의 개념들 믿음의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런 비판을 합니다. 세속 도시는 자신만의 예전을 갖추고 있고 그들의 예전은 철저히 자본 중심적이고 특별히 소비 문화 안에서 인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쇼핑몰을 예배당으로 또 새로운 제품, 신제품과 세일 소식들을 복음으로 또 브랜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로부터 탈피했지만 이 세속적 일상의 삶은 또 다른 종교 형식으로 우리 현대인들을 얽아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전 또 잘못된 세속화의 종교적 형태를 깨뜨리기 위해서 신학에서 특히 급진종통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올바른 예배, 또 올바른 예전, 또 올바른 순례자적 삶, 그런 종교적 형태, 우리가 익히해왔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그런 제의와 예배와 순례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의 의미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C 워렌의 책이 몇 해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일상의 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에서는 오늘이란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가지고 있는 예전적 의미들에 대해서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행위에서 기독교의 세례의식을 떠올리며 어제와의 단절, 또 새로운 삶의 어떤 출발, 그런 관계로서의 어떤 예전적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그녀는 아침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이 도시적 일상에서는 세속화로 인해서 잃어버린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그 가치들이 있음을 회복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안에 갇혀 있는 일상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 인간이라는 그 동물 자체가 하나의 예전적 동물, liturgical anim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라고 보면서 당연히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이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논의는 어거스틴부터 출발하는데 이 신의 도석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제임스 스미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랑의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천국 도시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갈망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예전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You are what you love에서 너는 누구냐? 네가 곧 사랑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왜곡된 그 사랑의 방향성, 세속화된 예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예전, 이 세례와 성만찬 그 가능성과 또 새로움의 변혁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례와 성만찬이 예전은 기독교의 새로운 이야기와 상징을 수용하면서 이 세속의 일상성을 정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속적 일상, 도시적 일상의 그 잘못된 예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전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사랑의 그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세속의 그 가치들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또 초월적이고
또 영적인 차원의 올바른 가치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문과 같습니다. 그런 올바른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임스 스미스를 포함한 이 급진 정통주의자들은 바로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의미가 각 교단이라든지 신학자마다 다르겠지만 급진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만찬을 하나의 도시적 공동체로 이해를 합니다. 이 세속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로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네 명의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비판했던 도시적 일상들, 기계화되고 또 파편화되고 권력에 감시당하고 그렇게 자본화되어가는 삶에서 이 도시적 일상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파편화된 개인에서 또 평화와 일치를 향한 공동체로 이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또 거룩한 것을 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공동체로 또 빈곤한 영성에서 충만한 공동체적 삶으로 또 자기 낮춤과 비움의 이 캐노시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성만찬과 같은 예전적 삶을 살아갈 때, 예전적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시간의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장소의 충만함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이 세속의 일상, 도시적 일상이 이러한 왜곡된 일상을 가져왔을 때 기독교 예전과 세례를 포함한 이 성만찬적, 예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현대인들이 이 예전 안에서 시간의 거룩함 또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최근에 썼던 책인데요. 어떻게 이 시간 안에서 거할 것인가, 이 시간 안에서 습관화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we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지, when you are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 세속적 일상, 도시적 일상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와 자아를 가르치지만 이 예전의 시간의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찰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발견케 합니다. 다시 역사의 시간적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창조로부터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시간의 성찰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예전과 성만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탈육화된 삶이 아니라 이 성육화된 삶, 신성적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서 스미스는 성육신적 시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성육신적 시간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모티브로서 이 예전에 참여하는 것,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시간을 희망하면서 그 예전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시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장소의 충만함인데요. 이 예전 안에서 우리는 이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공간, 이 세속에 다 자신의 욕망, 세속적 욕망, 권력의 욕망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성만찬 공간 안에서는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모티브를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성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또 환대와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삼일체 공간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런 공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급진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공공신학이라든지 다른 신학자들은 너무나 이상적이다. 2000년 동안 해왔던 기독교 예배와 예전에 그러한 힘이 있냐?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의 비판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예배와 예전 안에서 어떻게 세속적 삶과 이 구조화된 이 폭력적 이 사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힘, 전통 안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무엇일까를 이 예전을 통하여서 특히 성만찬을 통하여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급진 정통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예전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성만찬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서로의 자리가 이곳에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평화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런 예정과 또 순례라든지 성만찬을 포함한 기독교의 어떤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방식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입장에서 또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노래 한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 5분이 좀 넘어가는 노래인데 이것을 다 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이 급진정통주의 입장을 통하여서 세속적 삶에서 초월성을 회복하고 어떤 이 삶 안에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초대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야 된다면 바로 이제 이 노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좀 가져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이 좀 포인트긴 하거든요. 잠깐 틀어도 괜찮을까요? 예,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적절한 선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은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운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을 나 기다려도 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영 교수님, 복강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수환 교수님까지 세 분 발제 청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오늘 신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 시간인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현재 이 세미나는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따로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내부 자료용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혹시나 얼굴이나 목소리 노출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얼굴이나 목소리 노출이 괜찮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성환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혹시 다 안 들리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하나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광수 교수님께 세미나 좀 들으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더글로리랑 이제 이런 사적 폭력의 복수가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현실을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정말 어디가 가해자고 어디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는 너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좀 막연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지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확대 시생관계는 폭력의 거리를 끊기 위해서 일상과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엄청 큰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일단 그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하마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거시적인 문제고 또 그거는 그 역사적 부정이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과거사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그 마음의 식민지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까지도 이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마 거시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약간 제껴두고 싶은 마음이고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 이 폭력의 문제들은 저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제 사악해질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폭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또 교묘화되고 있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정말 혼동돼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가 때렸는가, 누가 잘못했는가가 분명하지 않고 그쪽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원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들이 그냥 난무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나는 이 공간이 싫어요라고 용기 있게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그냥 그 공간에서의 피해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그 언어 폭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거부할 용기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피해자죠. 그 피해를 보면서 그걸 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너도 같이 동조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피해자냐?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또 그 사람이 웃는 가운데 뭐 한두 마디 그렇죠라고 거들었을 때에 또다시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무력해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뒀던 거는 먼저 구조를 바꾸는 게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이게 고질적인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성차별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진짜 과거에 난무했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안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 정말 넘쳐났죠. 그런데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전환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말도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뭐 학생들과 관계겠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본인이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게 자유와 연결돼 있어요. 과거에는 폭력과 자유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는데, 자유로운 방식의 폭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긍정성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가시적인 폭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개인이 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구조부터 바꾸는 게 우선적이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대안도 보여줘야 되고, 또 개인들이 각각의 그런 문제들에 민감할 수 있도록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도 높여야 되고 등등이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동안 두 분께서도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은 아니고 임고은님께서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임고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방금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학교의 여러 얘기를 듣고 오다가 최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의 갈등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차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와 일상의 폭력 사이에 감정의 문제가 축적되는 부분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이슈도 고민해 본 부분이 있으시면 교수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제가 또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의 문제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기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정말 잘 지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 계세요, 분명히. 근데 또 좋지 못한 선생님들 기억도 있어요. 뭐 한두 분은 떠오를 거예요.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애가 그 나쁜 기억의 선생의 경험을 또 경험할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돌발하는 거죠. 뭔가 내가 당했던 그 모독감들, 난 지났지만 그 모욕감들을 우리 애가 경험하면 어떡할 거라는 이 두려움. 그래서 수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혹시 내 사랑하는 존재가 받을까 하는 두려움들. 근데 이것들을 좀 건강하게 구조에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이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감정이 서로 좋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이가 혼났다고 얘기를 할 때,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겠지라는 이게 신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불신 사회로 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제 부정적으로 증폭. 그러니까 애가 요만큼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더 많은 피해를 받는데 애가 이것밖에 표현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가 굉장히 이제 안전한 공간이다. 그 안에 신뢰가 오가는 공간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문제들을 증폭시키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선생님들도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뭐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얘기해 보면 정말 교육만 했으면 좋겠다.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 100분 이런 부분들에서 쪼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사실 선생님들의 업무 중에서도 학생들과 대면하는 업무 이외에 사실은 이것도 그래요. 선생님들 지금 안 뽑잖아요, 많이. 더 뽑으면 되거든요. 더 뽑으면. 근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투입되고 뭐 행정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반에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나누면 되는데 한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일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 일할 공간에 7명만 투입을 시켜놓으니까 7명이 죽어나면서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에. 근데 네가 선생님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 이거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교 쪽도 이 슬픈 계기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이 아픈 기억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뢰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여유 공간들과 더 많은 그 구조적인 방법들을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 아내가 교육학을 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와이프가 임신 기간 동안에 견학을 다닐 때 제가 따라다녔어요. 운전하는 사람으로. 그때 제가 봤던 거는 행정을 우리로 치고 하면 교육청이라는 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만 다루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봤던 경험들인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교육청이라는 데가 이제 옥상 오기 되어서 뭔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밑에 현장 선생님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행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현장의 아이들과의 관계에 치중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문제가 터지는 폭력 같은 것들은 교장 선생님이 처리하시고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보듬는 역할만 하시고 이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들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들을 뭐 저도 하면서 이게 한국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뭘까 뭐도 생각해보고 뭐 있습니다.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중심을 두시는 분들이 구조가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 구조를 더 만들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일상의 신학을 논의하는 김승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주신 가운데 진적 진보에 기초한 책 기반에서 일상의 신학이 다루어지는 근거에 된 근거가 있을까요? 일상의 신학은 정통보수에서 오히려 논의됐을 것 같은 저의 생각은 편견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도시적 일상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2021년도에 출간을 하고 나서 그 후속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일상과 장소에 대한 그 논의를 지금 계약을 하고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의 그 일부를 오늘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 공공신학과 또 급진정통주의라는 입장에서 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급진이라는 아마 이 단어 때문에 조금 더 급진적 진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는 레디컬 옥소독시는 굳이 이제 스펙트럼을 나누자고 하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훨씬 보수에 가깝습니다. 이 급진이라는 게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근원의 뜻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번역될 때 이제 한상화 박사님이 스미스텍을 급진 정통주의 신학으로 번역하면서 국내에는 이제 급진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속화되기 이전의 기독교 신학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부터 최근에 카톨릭의 신신학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기독교 전통과 공동체와 또 예전과 내러티브와 상징과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탈세속의 관점 또는 반세속의 관점으로 이 세속적 일상과 세속화된 현상들의 문제를 기독교 전통적 차원에서 극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스펙트럼을 나누자면은 이제 훨씬 더 보수에 가깝다. 과거의 또 전통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작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학 안에서도 일상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 저의 관심이 조금 더 이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적 입장에서 특히 종교적 정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스탠리 하워스라든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독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글이 훨씬 많습니다. 맨라이트라든지 또 제세례파 계열 가운데 비폭력 평화주의를 말하는 입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을 역시 이제 평화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으로 통하여서 사회 구조와 어떤 부조리를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하자라고 평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좀 의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성만찬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평화적 의미들 또는 화해적 의미들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일상 안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예전과 함께 순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걷기, 도시 안에서의 일상적 성찰로서의 걷기가 갖고 있는 평화적 의미들, 행진, 마치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기독교 전통 안에는 성지 순례라든지 그런 어떤 땅밟기가 아니라 더 성스러운 것들, 본래적인 것들, 의미 있는 이야기적 그런 실천들을 가지고 있는 순례 전통들이 역시 또 중요한 일상의 하나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다가 그 이야기는 참여하지 못하고 선만찬 안에서만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조금만 추가, 네네네. 보충해드리면 그 레디컬 오소독스라는 말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급진이라는 말은 되게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 레디컬 오소독스는 그 근원적인 보수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급진이라는 말로 해놓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좌판가 뭐 이런 그런 그 용어 자체가 헷갈리게 만드는데 김승환 박사님 이 기회에 그냥 말을 좀 용어를 바꿔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네, 음소거 풀어서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동안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면요. 그 신청하셨을 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지금 따로 수업한 자료는 따로 없고요. 이 세미나가 끝나면 네네, 이미영님께서 실전 영역이 훨씬 많이 포함된 개념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 저희 기훈실 홈페이지나 광고 통해서 책이 출간되면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루트로 좀 얻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어서 또 광고 드리면은 2차 세미나는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똑같이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네, 이때 어떤 분이 어떤 주제로 발제해 주실지는 지금처럼 똑같이 뉴스레터, SNS, 김슈 홈페이지 통해서 제가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또 한번 안내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따로 일정 기억하셨다가 2차 세미나도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저도 질문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발표자여서 부담스러워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안 네, 하시는 것 같아서 김승환 박사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일상의 이제 평화를 누리는데 이제 성례를 가지고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가 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더 이끄는 효과로서는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더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발표하시면서 쇼잉의 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쇼잉을 할 때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일상 그 세속적인 공동체보다 기독교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폭력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더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더 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는
더 많은 뭔가 기독교 내에서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비기독교인들한테도 예전 공동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뭐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네, 교수님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예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포함한 또 순례라든지 기독교 전통의 실천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의 장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익숙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예전의 의미도 평화라든지 화해의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밖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광장과 또는 거리와 여러 가지 아픔과 또는 그런 어떤 사건의 한복판에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전의 행위 가운데 그런 평화적 의미, 화해적 의미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의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이 예전의 그 자리와 그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사건 현장에서 많이들 예전을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고 또는 모르고 할 때도 있고 그걸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게 어떤 퍼포먼스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갖고 있는 초월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런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점인데 그게 어떤 사회 변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뭐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윌리엄 캐버너라고 오래전에 고문과 성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와요. 칠레의 그 피노체트의 군부 독재 시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폭력을 당하는데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이 예전을 합니다. 성만찬을.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꿈꿔야 될 이 칠레 사회의 어떤 방향성, 어떤 나라를 지향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까 그 비전을 함께 성만찬하는 가운데 서로 화해와 또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그 성만찬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적으로 그 현실의 부조리라든지 억압을 이렇게 승화해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거든요. 물론 그게 뭐 하나의 A 샘플은 아니겠지만 작은 어떤 기독교의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감사합니다. 질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예전이라는 말이 사실 일상이라는 말하고는 굉장히 좀 멀어져 있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 혹은 예식, 리터지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일상하고는 항상 우리는 떨어뜨려서 생각하고 사는데 이거를 우리 일상의 삶의 그 예전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레디컬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 접촉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배 예전 그러면 굉장히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일상하고 거리가 먼 거 그래서 특별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예전적인 삶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처럼 뭐 성직자 맞나 모르겠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는 저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을 좀 그러니까 그 용어를 풀어내는 예전 혹은 뭐 예배 이런 거를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낼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실천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그 예전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담지만 공동 식사 또는 뭐 디너 처치와 같은 개념으로 그 밥을 먹는 그 자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개념 자체를 하나의 성만찬적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물론 이제 다들 같이 밥 먹는 게 좀 어려워졌긴 했습니다만 2010년 전후로부터 해서 그런 디너 처치와 같은 교회 유형들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교회 유형으로.
그래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든 것을 하나의 예배로, 물론 거기서 뭐 성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교회뿐 아니라 이웃과 주민들 다 초대해서 함께 그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러면서 공동체 속을 회복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하는데요. 물론 교회에서도 예배 마치고 밥을 주긴 합니다. 근데 그런 밥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역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식탁, 바베트 만찬과 같은 그런 어떤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리듬 분석에서 앙리 르페브르도 그 축제 개념을 가지고 왜곡된 도시적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초월적 개념으로 축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으로 말하면 절기, 뭐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그런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축제적 만찬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동의 식사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김승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성찬 또 예정 관련돼서 그냥 간단한 궁금증인데요. 이게 약간 에큐메니컬적인 개념인 건지 제가 이렇게 뭐 깊게 알진 못하지만 약간 가톨릭적인 그 대화가 가능한 개념인 것 같아요. 또 혹시 그런 논의들이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가톨릭과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레디컬 오소독시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이제 신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앙리 드 리박이라든지 그쪽 이후에 바티칸 공의 이후의 신학자들의 논의들을 또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카톨릭과도 좀 만나는 지점들도 있고,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닙니다만 남아공에서 유학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루터교인데 이제 성찬을 하는데 이 접시 하나에 대접 하나에 포도주를 붓고 다 나와서 그 조금씩 마시더래요. 우리는 다 개별 잔을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서로 입을 대고 다 마시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성직자가 믿음으로 다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생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안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물론 이제 신앙에 없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만약에 광장이라든지 오픈된 공간에서 한다면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흑인 백인 갈등이 심하는데 한 백인 교회에서 흑인 아이를 데려다가 세례를 줬어요. 이게 물론 종교적 행위입니다만 그런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 분열의 사회에서 흑인 아이를 세례주는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예전 세례를 포함한 성찬 순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평화와 화해의 어떤 모티브들이 있는데, 너무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의 형식으로만 국한시키는 게 너무 아쉽다. 이것을 좀 일상의 장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에큐메니컬적인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로, 네, 네, 홍천님 저도 말씀, 혹시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네, 그 김승환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 중에 하버마스의 체계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한다라는 어, 그 문구에서 제가 뭔가 연결지어서 이해하기로는 체계를 이제 구조로 이해하면 구조적 폭력이 이제 생활 세계를 일상으로 연결지어 보자면 구조적 폭력이 일상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바꾸어서 말하면은 구조적 평화가 일상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좀 연결지어서 이해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조적 평화의 방편으로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전례를 좀 연결지어서 그게 이제 일상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어, 뭔가 한국 사회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외에 일상의 평화를 위한 어떤 제안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김성환 교수님도 좋고 목광수 교수님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지 저 이제 여럿을 떠올려 봤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버마스가 그 공론장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18세기 당시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뭐 정치 권력, 뭐 황제든 아니면 뭐 교황이든 그런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에서 그 공론장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 여론 형성 과정이 이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변화적 의미들, 그런 것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건데, 그걸 하나의 어떤 생활 세계라고 본다면 이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 폭력들을 이 생활 세계가 전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열린 공간, 열린 대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논의들이 하나의 어떤 제도와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물론 교회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하버마스의 공론장 자체도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너무 이성을 가진, 교육받은 또 남성들의 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낸시 프레이저라든지 공론장들의 공론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리스 영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공론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많은 공론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버마스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생태 기후 위기를 말하는 공론장도 있어야 되고, 교육 문제를 말하는 공론장도 있어야 되고, 또 성차별에 대한 그런 공론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함께 할 수 없다면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이 교단은 이런 이슈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면서 그 사회의 어떤 생활 세계, 일상의 영역 안에서의 그런 논의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전이라든지 예배 메시지 안에 더 녹아들을 수 있다면 그런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보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보충해 주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용님께서 또 하나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상의 평화를 폭력으로 접근해서 논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서화해가 아닌 폭력으로 평화를 논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쉽지 않아서요. 성시영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서론 말씀드리면서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자체가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다. 근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그 갈등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무관심의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화해 불가능성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저는 이제 진단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되는 폭력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반해서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뭐 사회나 아니면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자, 뭐 용서나 화해가 비폭력하고 굉장히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그냥 이론하고 실천이 따로 가는 그런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찬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폭력을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폭력을 줄여내는 일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다. 그래서 뭐 저 내면에도 사실 일상의 폭력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뭐 폭력을 줄인다거나 구조적인 삶에서의 폭력을 좀 줄여내는 일들을 통해서 이상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지 한 번만 더 여쭙고, 예정된 시간이 제가 광고 드렸던 시간 10시까지여가지고요. 딱 지금 그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고 없으면 오늘 세미나에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예, 혹시 정말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또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없는 걸로 알고, 혹시나 있으시면 제가 그 문의란에 제 그 광고했을 때 이메일 남겨드렸거든요. 그쪽으로 또 따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개별 교수님들께 연결을 해드려서 또 따로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광고는 다 드렸고, 오늘 1차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 네네, 이미영님께서 또 한번 답변 남겨주셨고요. 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교수님,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2차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잘 고생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행사 잘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손수 박사님? 네, 오늘 행사 아니었어요? 내일이에요. 아, 네, 내일인가요?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